여러분.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을 맡은 저는 박보미입니다. 모의고사 오랜만에 봤는데요. 시험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잘 본 학생들보다는 못 본 학생들이 훨씬 많고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시험 범위였는데 꽤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복습하고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지요. 네. 이 문제는 경제제, 무상제, 그래서 희소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류는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고 열 전도율이 높은 광물이에요. 그런데 1700년대 희토류는 렌즈 연마용 정도로 팔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팔리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얘 무상제 아니지. 그렇지. 얘 경제제입니다. 경제제. 그런데 2000년대 희토류는 완전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전기 자동차, 발전소 이런데 필수적인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희토류의 수요가 급증했어. 그런데 자원은 제한정적이잖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경제제입니다. 예. 돈을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갈게요. 기억은 무상제이다. 아니야. 그렇게 판매가 됐었어. 경제제란 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은 경제적 가치가 당연히 있지.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이걸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희소성은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 그렇죠. 여기서 희소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하면 돼? 3번 하면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갈게요. 교환가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교환가치는 뭘까?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이야. 이때랑 이때 중에서 상품 간의 교환 비율. 이 가치, 다시 말하면 교환 비율은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과 니은 중에서 가격이 더 높았을 때는 당연히 니은 시점이겠지. 따라서 니은보다 기억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경제의 기본 문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 다 경제제로서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3번 고르면 돼요.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굉장히 잘 출제되는 것이고요. 어떤 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시장, A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장인가 볼까? 이 A시장에서의 민간 경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 여기 보세요. 실물이 가고 있습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실물이 가고 그 대가인 화폐 흐름이 기업에서 가계로 흐른다면 이 A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는 거야? 그렇지. A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가계에서 기업으로 생산 요소 뭐예요? 노동, 그렇지,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보내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분배받는 거지. 임금, 지대, 이자 이렇게. 이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볼게요. 1번. 가계는 이 A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그렇죠.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실물의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재화 서비스가 기억이야? 아니야. 재화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가는 실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생산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니은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2번하고 3번 묶어가지고 이건 생산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죠. 기업에서 가계로 재화 서비스가 가면 가계가 기업에게 이 지출한 비용을 지출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토지, 자본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대가로 가게 되는 이 화폐 흐름인 임금지대 이자도 증가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니은을 빼면 기업의 이윤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해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다음에 나타난 정부의 경제적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시가 제안한 경전철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사업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은 당연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총 수입은 많이 비용은 적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참여 안 한 거야.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정부가 된 거야. 정부가 해당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국가 재정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 거지. 어떤 역할일까 보겠습니다. 1번,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여기 공정한 경쟁 유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경제 안정화 정책. 경제가 너무 호황이거나 너무 불황일 때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화 정책을 쓰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얘기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분배 과정에 개입해서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지.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5번.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 이게 시장에 맡겨두면, 민간 기업에 맡겨두면 수익성이 낮아서 당연히 공급이 안 되겠죠. 그때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3 경제 선택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문제 보면 외부 경제 그리고 외부 불경제라고 나와 있고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 외부 효과는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된다더니 아닌 거야. 너무 많이 생산 소비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문제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중에서 좋은 건데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걸 외부 경제, 나쁜 건데 너무 많아. 그게 바로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속에서 바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개념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외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프로 파악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확실히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수요선이고요. 그렇죠. 공급선입니다.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건 공급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라고 분명히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봐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이 개인의 기업가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너무 비싸서 자, 공급이 왼쪽으로 간 겁니다.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왼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현재 너무 적게, 이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Q1만큼 생산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따지면요,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생산돼야 맞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회적 비용과 또는 사회적 비용과 수요하고 만나는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여기가 바로 최적 생산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너무 많이 생산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좋은 것인데 사회적인 것이랑 수요랑 따져서 사회적인 비용이랑 수요랑 따져서 바로 이 Q3가 최적입니다. 이게 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적 비용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현재의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를 보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이 최적의 생산량보다 어떤 상태야? 적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과소 생산되고 있는 문제야. 다시 말하면 좋은 건데 너무 적게 생산되는 거야. 이게 외부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최적과 현재를 봤을 때 현재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과다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다 생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외부 경제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치, 사적 비용에서 사회적 비용만큼 생산할 수 있게 보조금을 주는 거지. 너무 적으니까 이때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는요,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줄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조세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최적을 따져보고 최적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네. 너무 적어서 문제야. 보조금 줘야 되겠군. 이거는요. 예, 최적 수준하고 따져봐서 현재 너무 많아서 문제야. 환경 오염 물질이 막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때는요. 조세를 부과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각국 정부는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데 어떤 분야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야. 바로 이게. 어떤 기업에서 사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로봇 기술 같은 걸 하는데 최적 이만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적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만큼씩. 예. 그래서 여기가 가 정책을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환경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 바로 여기. 그렇게 되면 예, 가와 나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되면 여기 가 정책을 쓰게 되면 현재보다 최적 수준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 경우는요. 현재 너무 많이 됐는데 세금을 물리면 최적 수준 Q3로 가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경우는 가 정책을 쓴 거야. 그러면 Q1에서 Q2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Q1에서 Q2로 간 거 1번하고 2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썼어요. 조세, 예,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면 현재에서 최적 수준 Q4에서 Q3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4에서 Q3로 간 거 요거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XJ의 시장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원인과 가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시장 균형점의 변동 결과를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가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가는 수요가 그렇지 줄어드는 상황이야. 수요 감소의 상황인 겁니다. 수요 감소.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공급 증가. 사실 이건 기본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증가 감소의 요인, 공급 증가 감소의 요인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어. 어떤 재화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지. 틀렸어요. 예.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의 상승.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가 콜라 시장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수요가 막 감소했어. 그러면 대체재인, 그치. 대체재인 뭐 사이다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렇겠죠. 그쵸? 따라서 이게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재로 몰려간 거지. 틀린 거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함께 했을 때 여기가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수요가 감소했어. 왜냐하면 상추값이 너무 비싸졌거든. 같이. 그치? 그래서 보완재 가격의 상승. 선호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 4, 5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뭐냐면 공급 증가의 요인입니다. 생산 기술 발전하면 공급 증가하겠지? 그치? 원자재 가격 하락했어요. 원재료값 하락했으면 공급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자 수가 늘어나도 공급 증가하는 거지? 그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미래 가격의 하락이 예상돼요. 그럼 지금 빨리 생산해야지. 그치? 지금 공급이 증가합니다. 미래 가격 떨어질 거래. 그럼 지금 생산해야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둘 다 5인 건 몇 번?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쵸? 예. 그리고 변동 결과, 즉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야. 수요 감소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급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증가한 상황입니다.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둘 중에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자,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것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다 어떻게 돼요? 분명한 건 전보다, 전에 여기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어떻지? 그치. 수요가 감소한 것과 공급이 증가한 것이랑 같으면 균형 거래량은 그대로. 균형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균형 거래량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거야.
그러면 자 볼까요? 균형 가격 하락. 그렇지, 맞지.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균형 가격 불분명. 틀렸지. 균형 거래량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O로 한 거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그치? 기본 문제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학교 시험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은근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기회비용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난도까지는 해두셔야 돼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데 회사원 갑은 취미로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갑의 불려구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의류회사 제품 홍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생겨서 20만 원 지불하고 방송 운영 방법에 대한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개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 경우 방송 장비 대여료 50만 원, 편집 비용 20만 원이 필요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현재예요. 그리고요. 갑은 월급 300만 원의 회사를 그만두고 패션 관련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지? 그치, 그냥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것과 그치, 방송을 하는 거.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과 회사를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을 했을 경우와 회사를 다닐 경우에 편익은 어떻게 되지? 여기 나와 있잖아. 네. 회사를 다니면 300만 원의 수입, 그 다음에 여기 방송을 하면 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편익 400만 원, 그 다음에 회사 다니면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경제적으로 따질 때는 편익과 기회비용을 따져봐야지.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 여러분 방송을 한 경우에 명시적 비용은 얼마야? 명시적 비용은 얼마야? 이게 뭐지? 방송 장비 대여료 50만 원, 편집 비용 20만 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여기 20만 원은요? 20만 원은 뭐야? 현재 시점에서 이미 지불하고 끝난 비용입니다. 따라서 얘는 판단할 게 아니야.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거든.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얘를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몰 비용은 고려할 거 없는 거야.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방송을 할 경우에 들 비용. 은 뭐냐면 명시적 비용은 방송 장비 대여료하고 편집 비용인 두 개 더해서 70만 원인 겁니다. 예. 회사 다니는 경우에는 명시적 비용 없어. 여기 제시된 것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선택할 경우에 놓친 거. 방송을 선택할 경우에 뭐를 놓쳐요? 그렇지. 요거.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거예요. 명시적 비용 없으니까. 그렇지. 쉽게 말하면 300만 원 놓치는 거잖아. 회사 다녔을 때 월급 놓치는 거죠. 그러면 회사 다닐 경우에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회사 다니느라고 놓친 거 뭐겠어요? 470만 원을 들여서 400만 원을 벌 텐데 즉 다시 말하면 그치 330만 원을 놓치는 거죠. 요게 뺀 거. 이게 암묵적 비용입니다. 요거 뺀 거. 됐어.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양의 값인 경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편익에서 기회비용 이거 빼보겠습니다. 기회비용 얼마? 370 빼면 플러스 30. 이게 순편익. 편익에서 기회비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에서 300에서 기회비용 이거 두 개에서 330에서 마이너스 30.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야? 즉 방송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양의 값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정답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인터넷 방송 운영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합리적이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기억 맞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매몰 비용은 이거지. 20만 원 이미 지출한 거. 이거 뭔가 방송 강의 수강한 거. 강좌 수강한 거. 그래서 9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입니다. 틀렸고요.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회사를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예. 일단 이거 350만 원으로 바꿔서 해볼 거고요.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을 선택할 경우에 암묵적 비용은 33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인터넷 방송을 선택할 경우에 암묵적 비용은 얼마예요? 저 회사 다니는 경우
받을 요 돈을 포기한 거니까 300만 원인 거잖아. 틀린 거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회사 월급을 350만 원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50으로 바꿔볼게. 35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잃게 되는 거 얼마야? 그치, 350만 원만큼 잃게 되는 거죠? 그쵸? 350만 원만큼 잃게 되는 것이고요. 회사 다니는 경우에 포기하는 건 얼마예요? 그쵸, 여기서 여길 뺀 거 얼마만큼? 330만 원만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 여기 해볼게. 여기 빼봐.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0이고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 350에서 330은 플러스 20입니다. 이 경우는 회사 월급이 350만 원이 되어버리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각국의 경제 상황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실시할 경제 안정화 정책 나왔네. 경제 안정화 정책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각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전망이 된다면 경기 침체 예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밝혔다. 그런데 7월에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3%대. 그래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이 경제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상황이 됩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 써야 돼? 확대 재정 정책 또는 확대 통화 정책 써야 되는 겁니다. 확대. 돈을 풀어줘야 돼. 침체니까. 근데 세율 인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돈 많이 못 빌리잖아. 돈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율 인상하면 마찬가지로 안 돼. 국공채 매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국공채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시중, 공개 시장에 국공채가 있어요. 근데 중앙은행이 그걸 매입하는 거야. 그러면 국공채가 이렇게 들어오면 은행이 그 반자격으로 돈을 내줘야 되는 거지. 시중에 돈을 뿌리는 효과야. 바로 경기 침체는 돈을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에요. 경기 침체 상황이면 정부 지출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지급 준비율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 정의가 중요해요. 지급 준비율. 은행에 남겨두는 돈의 비율. 은행에 남겨두는 돈의 비율. 이거 돈 풀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인하해야 되는 거지. 틀렸어요. 정답 3번 하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기업, 밑줄친 기업을 도입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는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대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먼저 허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 그게 규제 샌드백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처럼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 혁신 산업을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뭐겠어?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뭔가 혁신, 뭔가 창의적인 생각, 도전을 하려고 해도 못했다는 거잖아. 그쵸, 정답 1번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나타났고 그로 인한 역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 실패 보완이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공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가 뭐야? 앞에서 봤던 3번 문제 맞죠? 4번 문제. 외부 불경제가 뭐예요? 너무 과다 생산 소비되는 거야. 그럼 그걸 줄이면 막 세금을 부과해야지. 그렇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의 차이가 아니죠. 소득 재분배 기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 해야 되죠. 9번 문제 너무 쉽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어떤 문제? 경제체제. 경제체제는 뭐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이 다음 아래 풍선에 적혀 있습니다. 각자 맡은 경제체제의 특징이 적힌 풍선만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특징이 담긴 풍선만 담았고 을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이 담긴 풍선만 담았습니다. 선생님이 다 잘했다고 했어. 그럼 해보자고. 첫 번째, 가격기구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 경제문제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건 바로 뭐야? 그렇지, 여기 시장경제체제. 이게 갑. 사익 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지?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인정해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을. 그 다음에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이게 계획경제잖아. 그러니까 이게 을. 굉장히 쉽죠. 따라서 갑은 A, B 풍선, 을은 C, D 풍선 담았구나.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볼 거고요. 10번 문제가 오늘 보는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 관련된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도 엄청 많이 매번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국의 전년 대비 고용 지표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15세 이상의 인구를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눠?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에는 또 누가 있어요?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2019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5세 이상의 인구는 불변인 상황에서 실업자 수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업률도 증가한 상황이야. 그런데 2020년은요, 15세 이상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불변인 상황이야. 예, 문제만 봐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쉽지 않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볼게요. 2019년은 2018년보다 취업률이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취업률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취업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업률은 뭘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가 뭔데?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하고 실업자를 더한 거. 이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증가했고 실업률이 증가했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률은 당연히 어떻겠어? 줄어들겠지. 그쵸? 분모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실업자의 비율 15세에서 증가한 거, 실업자 수의 비율도 늘어났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률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2019년은 2018년보다 고용률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용률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이니까 취업률 또는 고용률 공식이 나오지 3학년 문제에서는 이 공식이 안 나오거나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실업률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하고 실업자, 이게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이거잖아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바로 이게 커졌어. 이게 전체가 커졌단 말이야. 그리고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취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자 수입니다. 수는 그대로인 경우도 될 거야. 그대로인 경우에도 이게 증가하고 이게 더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한 셈이 되니까 전체 증가했다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자 수가요 줄어드는 경우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고 얘는 커졌으니까 전체 커지게 되는 거니까. 또는요 실업자가 증가한 것보다 얘가 조금
조금 더 적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5세에서, 자, 이거의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15세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거거든. 15세 인구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취업자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조금 증가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고용률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가보도록 할게요. 2020년입니다. 2020년. 2020년은 2019년보다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봤을 때 어떠냐면 실업자 수의 비율은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불변이라고 했어. 자, 실업률 공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 분의 더하기 실업자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예, 곱하기 100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실업자 수의 비율이 증가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곱하기 100 했는데 전이랑 똑같다는 거야. 전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만큼 취업자 수도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야. 얘가 증가한 만큼 증가해 줘야지만 전체적으로 분모의 증가율이랑 분자의 증가율이 같아져서 전체가 변함이 없는 거지. 실업률이 변함이 없는 거지. 따라서 결국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예,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을선지까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2020년은 2019년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렇지. 예, 왜냐하면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실업자 수도 증가했으니까 이게 바로 취업자 수하고 실업자 수를 더한 것이 경제활동 인구니까.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지요. 해봤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실업의 유형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생산 자동화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런 산업 구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야? 그렇지, 이게 구조적 실업이지.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감염병 확산에 따른 뭐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경제가 나빠서 이게 경기적 실업이지? 그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얘는 비자발적 실업이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구조적 실업. 2번, 나는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 다는 경기가 불황일, 아니지, 그치, 틀렸습니다. 가, 나와 달리, 그렇죠, 다의 경우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5번 볼게요. 나, 다와 달리 가는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연적으로 해소돼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라고 보기 어렵지. 정답은 4번 하면 되고요.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쌀밥, 빵, 고기 등을 소화하기 어려워서 평생 저단백 식품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기업의 경우는 이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서 이윤이 거의 없는데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필요가 있으니까. 이윤이 거의 없는데도 뭔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네. 최근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착한 기업이네 하는 생각이 들지. 그래서 구입하고 인증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A기업 제품 구매하기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출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 구조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고용 유연화라고, 노동 유연화, 이게 무엇이냐면 해고나 또는 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닌 거죠. 여기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기업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한라이푸드처럼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건 아니죠. 뭔가 이 선천성 이 대사 이상 질환이니까 뭔가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건 틀린 거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시설 확대에 힘쓴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틀렸죠. 생산 원가 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은 이윤 증대에 도움이 된다. 지금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정답은 몇 번? 5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필요가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이윤 때문에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힘들겠지. 정답은 5번. 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행동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 착한 기업이잖아. 이렇게. 정답 5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기본 개념이면서 중요한 개념이죠.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수요가 많은 경우, 또 하나는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지출이 뭐예요? 총수요 구성 요소잖아. 총수요 구성 요소, 가계 소비, 그죠? 기업의 투자 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정부 지출. 이게 늘어나게 되면 총수요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이건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결과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그려보면 이게 무슨 선? 이게 총수요선. 총수요선이고 이게 무슨 선? 총공급선입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실질 GDP가 되어 있고 여기가 물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예, 그래프. 그래서 현재 물가, 현재 GDP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가 늘어난 상황. 총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그렇죠. GDP가 늘어나긴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 아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는 알루미늄 원유 고철 가격 상승으로 생산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 거야.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면 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총수요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총공급선. 그래서 물가, 그 다음에 GDP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렇지. 비용 인상됐으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지. 그런데 물가만 올라가? 아니야. 경기도 침체돼. 여기 GDP도 줄어들어. 두 가지 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국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을국의 실질 GDP는 그렇죠. 어때요? 감소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을국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는 확장 재정정책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장 재정정책을 쓰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총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어때? 어느 정도의 GDP 회복은 될 수 있지만 물가는 더 올라가거든. 물가는 더 올라가. 인플레이션 더 극심.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 총수요 증가는 갑국 상황.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봅니다. 5번.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물가 상승과 여러분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 바로 여기에서 을국에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물가 상승하고 GDP가 줄어드는 건 실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을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돼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에서 Z제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Y제하고 Z제는 X제의 대체제나 보완제 중에 하나예요. 최근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X제 생산 비용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X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야. 그런데 생산 비용이 낮아졌대. 이게 X제 가격인 건데 가격이고 여기가 거래량이잖아.
예, 생산 비용이 낮아졌으면 공급이 그렇지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X제의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제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 이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 이제 이걸 찾았어. X제의 가격은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았어. 1번. X제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1번 보겠습니다. X제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Y제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X제와 Y제는 무슨 관계일까? 자, X제의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사람들은 X제 사겠지. 그치? 그럼 Y제 안 사. 둘이 무슨 관계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대체제 관계입니다. 대체제 관계. 돼지고기 가격 떨어졌어. 그랬더니 닭고기 잘 안 사. 얘가 훨씬 싸니까. 그러면 대체제 관계입니다. 보완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Y제의 거래량이 늘어났대. 자, 여보. X제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Y제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 둘이 무슨 사이니까? 보완제 사이니까. 그래서 X제의 가격, 돼지고기 가격 떨어졌어요? 상추. 돼지고기랑 상추랑 같이 써야 돼. 상추 거래량 늘어난 거예요. 보완제니까. 따라서 Z제의 거래량이 증가, Y제라고 또 썼네. 제가 Y제라고 계속했어요. Z제. 네. Z제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얘 가격이 떨어졌는데 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둘이 보완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거야. 3번 보겠습니다. Y제가 X제의 대체제라면 이런 상황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Y제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대체제라고 한다면요. X제의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Y제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여기야. 그래서 원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Y제의 거래량 감소한다. 정답 3번. 왜냐하면 Y제의 수요가 감소할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Z제가 Y제의 보완제라면 Z제가 X제. Z제가 X제의 보완제라면 이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Z제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보완제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Z제 시장입니다. 그러면 얘 가격이 떨어져서 돼지고기 많이 사 먹을 때 상추도 많이 사 먹어.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판매 수입은 여기 P하고 여기 Q를 곱한 여기 노란색만큼 판매 수입이었습니다. P 곱하기 Q니까. 그런데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여기 빨간색만큼 판매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Z제 수요 곡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Z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X제 가격이 떨어질 때 얘 수요가 늘어난 거니까 둘이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그렇지, 보완제 관계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계속 해보셔야 돼요. 정말 잘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공청회 상황이에요. 갑과 을의 제안을 각각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은 했고요. 수요층 요인만 고려하고 수요 곡선은 좌우로 평행 이동하고요. 이는 담배 가격이 P0일 때 수요량이 Q5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2가 균형점이고요. P0 가격에서 Q0만큼인 상황인 겁니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사회자가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래요.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어디서 움직여? 그렇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갑의 경우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곡선 상의 이동으로. 그 다음에 담배 유해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막 담배를 하면 막 폐가 어떻게 되고 막 이걸 자꾸 보여주자. 그래서 담배 수요 자체를 줄이자. 이게 가부의 경우는요. 수요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가격 요인이니까.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요. 가격 이외의 요인인 거야.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거지.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인 겁니다.
자체 이동. 왜냐하면 얘는 가격 이외 요인인 거잖아요. 예.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려나? 네, 이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값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여기였는데 값은 그럼 곡선상에 줄이려면, 수량을 줄이려면 어때요? B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값은 E에서 B로 가는 곡선상의 이동, 가격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을은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유해 광고 보여줘서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끔 하는 겁니다. C점으로 간 거지. E에서 C점으로. 그래서 E에서 B로 간 거, 값의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E에서 C로 간 게 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배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와 관련된 것인데요. 수요 곡선이나 이렇게 공급 곡선이 직선으로 이게 우리 일반적인 선으로 나오지 않으면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급 곡선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과 관계없이 딱 Q0만큼 공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D01대 한번 해볼까? 이게 공급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요선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디서 형성돼? 여기서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과 수요선이 만나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인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가 공급선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만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예. D0일 때를 한번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뭐 D1일 때는 또 바뀌어지겠지. 그렇죠?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가격과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아랫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YJ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J의 경우는요, 이 D라고 하는 수요선이요,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격인 거야. 그러면 수요선하고 가격이 일치해버려요. 따라서 뭐는 없는 거야? 그치, 소비자 잉여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잉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하고 여기 뭐죠? 공급선이 만나는 이 영역이 뭐야?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고요. S1일 때. 그 다음에 S2일 때는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Z 시장에서 여기 있어요. XZ 시장에서 D0인 경우 소비자 잉여는 없다라고 했는데, D0인 경우 가격과 수요선이 만나는 이 사이에서 소비자 잉여 있잖아.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XZ 시장에서 D0에서 D1으로 이동하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저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선하고 만나는 만큼 이렇게 해서 생산자 잉여 전에 이만큼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감소한다. 틀렸어요. YJ 시장에서 S1일 때보다 S0일 때 소비자 잉여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소비자 잉여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돼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YJ 시장에서 S0에서 S1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회적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여러분, 사회적 잉여는 뭐예요?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거야. 어차피 소비자 잉여는 없어.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는데, 그럼 뭐 사회적 잉여이기도 하지. 이만큼으로 늘어나니까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면 되지. 5번, YJ 시장에서 S1일 때와 달리 XZ 시장에서 D, 여기 S1일 때 하고 XZ 시장에서 D0일 때 생산자 잉여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두 경우 모두 생산자 잉여가 있잖아. S1일 때도 바로 생산자 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D0일 때도 여러분 생산자 잉여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지. 그치? 둘 다 있어요. 생산자 잉여가.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친 기억의 이유로 옳은 것은 했어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사는 갑은 매일 아침 3km를 걸어 가족에게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땔감 모으고 설거지하고 점심시간 준비하고 또 물을 길어요. 마지막으로 저녁밥 짓고 동생 재워야 하루가 끝납니다. 고단하네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갑의 경제활동 가치를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가사노동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지. 그치? GDP는요, 예,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거래된, 시장에서 거래된 생산물의 총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 거야. 해볼게.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야.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부가가치 합만 측정하기 때문에 4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이게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하시면 돼요. 5번 아니죠. 그렇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시장 실패는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된다더니 아닌 거야. 예, 그래서 볼게요. 일부 차주들이 침수된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 침수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차주들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다른 거야. 차주들은 내 차가 원래 사고가 났었는데 침수가 됐었는데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 예, 시장 실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고갈할 수 있다. 뭐 공유자원의 비극 이런 건데 아니고요. 시장 지배력의 남용으로. 이거는요, 독과점, 이런 얘기고요. 아니죠. 거래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주지만, 이거 외부 불경제입니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바로 위에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표는 XZ 시장에서 시장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쭉 수요량과 공급량이 나온 거야. 최근 정부는 XZ 시장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 균형 가격은 뭘까? 균형 가격은 그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 여기가 바로 400원이 균형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0원보다 가격이 쌀 땐 당연히 어떻겠어? 누가 좋아해? 수요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초과 수요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가격이 높아졌어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야. 그럼 누가 좋아해? 그렇지. 공급자가 좋아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초과 공급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수요선, 공급선에서 현재의 균형 가격은 얼마? 400원에 몇 개가? 80만 개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가격 규제 정책을 썼어요. 이걸 뭐라고 해? 현재 시장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거보다 높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했잖아. 최저 가격. 현재 너무 낮아서 그보다 높게. 그럼 이거 누구 보호하는 거야? 공급자 보호하는 거지. 공급자 보호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건 왜요? 현재 너무 높아. 그래서 그보다 낮게 한 겁니다. 현재 너무 높아. 이게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는요. 그쵸? 누구?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낮춰주는 거니까 누구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소비자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균형 가격은 400원이다. 맞네. 그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이니까. 두 번째. 기업이 만약에 가격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XZ 시장에서는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예, 맞죠. 예를 들어서 가격 규제 정책 최저 가격제가 형성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 임금제인 거야. 임금이 높아졌다? 그러면 노동 공급자는 너무 많아. 이게 공급자. 그런데 임금이 높아지니까 자영업자나 뭐 기업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겠어 라고 해서 노동 수요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최소 요구 금액들의 연결입니다. 나는요 실제로는요 이만큼만 받아도 일할 수 있어요. 예, 여기 공급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가 만나는 여기 수요량 하는데 여기 수요량 여기 만나는 여기에서 저 이만큼만 받아도 돼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암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최고 가격제에서도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업이 최고 가격제이면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최고 가격제이면 수요자 보호하기 위한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따라서 X제의 가격이 200원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가격제야? 그치, 가격을 낮춘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 가격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고 옳지 않은 건 그래서 여러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억에 따라 X제의 가격을 300원으로 설정할 경우와 500원으로 설정할 경우 거래량은 동일하다. 해볼까요? 예, 300원으로 설정할 경우하고 500원으로 설정할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원으로 설정하면 누가 좋아해? 그렇지, 수요자가 좋아해. 그래서 90만 개 수요한다고 하잖아. 하지만 시장에 나온 건 몇 개밖에 안 돼? 70만 개밖에 안 돼. 따라서 거래량은 그렇지 70만 개까지밖에 거래가 안 돼. 요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5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 공급자가 막 90만 개를 내놔. 근데 사려는 사람은 70만 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많이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여기까지만 거래된다고. 그래서 300원일 때 거래량도 70만 개, 500원일 때 거래량도 70만 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같다. 맞는 얘기지.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국과 을국의 GDP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갑국과 을국 모두 기준 연도는 2017년이고요.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니까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 나와 있지만 3학년 되면 이거 암기하고 알아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이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실질 GDP와 명목 GDP가 다 100으로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GDP 디플레이터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줄까요? 100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국의 2019년과 2020년의 경제 규모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경제 규모는 무엇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야지. 실질 GDP의 증가 정도입니다. 실질 GDP를 통해서. 따라서 실질 GDP는 어떻게 되냐면 커졌습니다. 명목 GDP는 같지만 실질 GDP는 커졌단 말이야. 따라서 경제 규모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안 돼. 실질 GDP로 측정하는 거니까 틀린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2020년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에 비해서 크다라고 했는데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한다고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야. 2020년 이렇게 보시면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100 나와. 따라서 이때는 어때? GDP 디플레이터는 100입니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을국의 2020년의 물가 수준은 2019년에 비해서 상승했다라고 했는데요. 물가 수준은 뭘로 측정한다라고 해서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계산해 두면 되지. 여기 해보세요. 여기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분의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야. 115분의 120 곱하기 100 하면 여러분 여기 얼마 나오냐면 104.3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8분의 140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1.4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물가 수준은 2019년에 비해 여기 101.4인데 1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떨어진 거지. 들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 갈게요. 갑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과 을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여러분 경제성장률 어떻게 구해요?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의 증가율.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각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실질 GDP야. 전년도 얼마야? 그치? 100분의
금년도 얼마야? 120 빼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워져서 얼마가 나와? 20% 하고 나옵니다. 이거 구한 거야. 을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에요. 2019년 을국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얼마예요? 예, 전년도 얼마지? 115입니다. 115분의 금년도 얼마야? 138 빼기 115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하면 20%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산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20%로 동일합니다. 경제성장률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지?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을국의 2018년 물가상승률과 달리 갑국의 2018년 물가상승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래잖아.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GDP 디플레이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2018년 물가 상승률. 그러면 2018년 물가 상승률 여기랑 여기 요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갑국의 2018년 물가 상승률.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120분의 130 곱하기 100. 여기 GDP 디플레이터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08.3 하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라 라고 나온 게 아니야. 물가 상승률 계산해라 라고 나오면 여기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것과 똑같이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분의 금년도 GDP 디플레이터 빼기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만 값 계산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양의 값을 갖는다 이거잖아. 자, 봐봐. 여기 을국 전에 100이었는데 104로 물가가 상승했지. 양의 값이지. 여기도 100인데 108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두 갑국과 을국 모두 2018년 물가 상승률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20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 19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문제로 적용하기에 만만치 않았던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거고요. 학교 내신에서도 아마 선생님들이 이용해서 출제할 테니까요. 꼼꼼히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해설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녕.